뭐 하는 년인데 여기 앉아 있냐? 장교 휴게실에서 아나무인으로 폭언을 내뱉고 커피까지 끼얹으며 여군을 짓밟던 보급창장.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가 꺼내든 건 변명도 신분증도 아니었다. 바로 육군소장 계급장 은색별 2개였다. 그 찰나 부대를 사유지처럼 굴리던 비리대령의 세상은 소리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자리 잡은 제1군 수지원 사령부는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과도 같은 물류의 중심지였다. 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들이 상주하는 이곳은 전국 팔도로 뻗어나가는 무기류와 방한복, 전투 식량 등을 총괄하는 거대한 보급의 혈맥이었다. 특히 제1보급창은 하루에도 수만 톤의 물류 트럭이 오가는 핵심 부서였다. 이곳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곧 전방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이 상실됨을 의미했으므로 부대 내외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 11월의 이른 새벽, 빛바랜 작업복 위로 두꺼운 패딩을 걸친 한 여성이 위병소 앞에 섰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윤이었다. 본래 신분은 육군본부 감찰실을 총괄하는 투스타, 즉 소장 계급의 장성이었지만 현재 그녀의 겉모습에서 별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있을 뿐이었다. 부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파견된 외부 하청업체 직원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상태였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앳된 초병은 입김을 불며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했다. 박지윤은 미리 위조해둔 완벽한 민간인 출입증과 안전점검 서류를 내밀었다. 초병은 두꺼운 점퍼 차림의 민간인 여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경례는커녕 형식적인 확인만 거친 뒤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박지윤은 가벼운 목례를 건네며 위병소를 통과했다. 구분등을 하고 걸음을 내딛던 그녀의 눈동자는 위병소를 지나치자마자 맹수처럼 매섭게 번뜩였고 이내 다시 무심한 작업자의 얼굴로 되돌아왔다. 연병장을 지나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거대한 창고 동들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아침 점호를 마친 장병들이 335 무리를 지어 일과 장소로 흩어지고 있었다. 박지윤의 시선은 무심한 듯 주변을 훑었으나 머릿속은 초정밀 스캐너처럼 주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중이었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활기찬 군대의 아침으로 보였겠지만 그녀의 시야에는 병사들의 경직된 어깨,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 기계적인 발걸음 따위가 낱낱이 포착되었다. 박지윤은 과거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대테러 작전과 적진 심장부 타격 임무에 헌신한 인간 병기였다. 생과 사가 교차하는 사선의 한가운데서 숨소리 하나까지 통제하며 살아남았던 그녀의 오감은 일반 장교들의 그것과 궤를 달리했다. 그녀는 마치 평양의 지하 벙커에 침투한 요원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제5 화생방 물자 창고로 발걸음을 돌렸다. 창고 입구 초소에는 당직을 서는 상병이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낄낄거리고 있었다. 박지윤이 다가가 본청에서 시설 점검 나왔습니다. 배전반 좀 확인할게요 라고 하자 상병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턱짓으로 안을 가리켰다. 네, 저쪽 끝에 있습니다. 창고 내부로 진입한 박지윤은 혀를 최차고 말았다.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드러난 화생방 장비들의 상태는 처참했다. 유통기한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독면, 정화통들은 연도별 분류조차 없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고가의 보호의 박스는 바닥에 습기를 먹어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박지윤은 패딩 안주머니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꺼내어 이 참담한 현장을 렌즈에 담았다. 신형 제독기 부품함은 아예 텅 비어 있었고 밀봉되어야 할 탐지기 케이스는 누군가 억지로 뜯은 흔적이 역력했다. 이는 병사들의 단순한 태만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서류 조작과 조직적인 물자 횡령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물류 시스템이 처참하게 망가질 수 없었다. 관리 체계의 완전한 부패를 증명하는 명백한 단서였다. 화생방 창고에서 빠져나온 박지윤의 발걸음은 수송부 정비소 쪽으로 향했다.
밤샘 정비 작업을 마쳤는지 기름때에 절은 작업복 차림의 일병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앳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재간 두 눈에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깃들어 있었다. 박지윤은 주머니에서 캔 커피를 하나 꺼내어 자연스럽게 건네며 말을 붙였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밤새 끊이질 않던데 정비 일정이 꽤 살인적인가 보네요. 일병은 화들짝 놀라며 커피를 받아들고는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 아, 아닙니다.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게 저희들 숙명 아닙니까? 그는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변명하듯 내뱉고는 도망치듯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박지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병사의 떨리는 동공 속에 맺힌 것은 단순한 육체적 과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에 짓눌려 입을 다물 것을 강요받은 자 특유의 서늘한 공포감이 서려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까지 박지윤은 쉬지 않고 부대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통신 장비실, 유류고, 피복 수선소 등을 은밀히 순찰하며 문제점들을 수집했다. 그녀의 두뇌 속에는 먼지 구덩이에 처박힌 정밀 부품들, 서명이 누락된 인수인계 대장, 그리고 영혼을 잃은 듯한 장병들의 처참한 몰골이 빼곡히 데이터화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단서는 부품 교체 이력 대장이었다. 새로 입고된 A급 타이어와 엔진 오일이 출고된 기록은 있는데 정작 정비된 차량은 존재하지 않았고, 특히 열상 감지 카메라 같은 고가의 부속품들은 서류상으로 아예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정오를 알리는 스피커 소리와 함께 박지윤은 자연스럽게 병영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협력업체 직원 명찰을 달고 있었기에 아무런 제지 없이 식권을 내고 배식대 줄에 설 수 있었다. 식판을 받아들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착석한 그녀는 밥을 씹으며 은밀하게 사방을 살폈다. 숟가락에 떠올려진 제육볶음은 고기보다 양배추 쪼가리가 훨씬 많았고 국은 맹물에 가까울 정도로 부실했다. 식자재 예산마저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음이 자명했다. 식당 안의 풍경은 삭막하기 그지없었다. 훈련의 피로를 잊고 전우들과 웃고 떠들어야 할 유일한 휴식 시간이건만 장병들은 마치 기계처럼 입안으로 밥을 밀어넣기에 바빴다. 짙은 패배감과 우울감이 식당 내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때 칸막이로 분리된 간부용 식사구역에서 호통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김소령. 장부 숫자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다음 주에 6본에서 감사관들 뜬다는데 꼬투리 잡힐 일 만들지 마. 폐기 처리 문서 오늘 당장 다 만들어놔. 넷, 명심하겠습니다. 창장님. 박지윤은 국물을 마시는 척하며 고개를 살짝 돌려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했다. 번쩍이는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 사내, 바로 이 제1보급창의 절대 군주인 창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부하들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의 여유로 번뜩였고 입꼬리에는 법과 규정 따위는 자신의 발밑에 있다는 오만방자함이 가득했다. 이 폐쇄적인 왕국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굳어진 자의 오만한 낯짝이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자 박지윤은 행정지휘 라인이 몰려있는 본관 건물로 잠입했다. 서류철이 빼곡히 쌓인 사무실들을 곁눈질하며 그녀가 향한 곳은 건물 뒤편의 후미진 흡연 구역이었다. 진짜 고급 정보는 결제판이 아니라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재떨이 주변에서 오간다는 것을 그녀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담배를 피우러 나온 대위와 중사가 뿜어내는 연기 속에서 짙은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야, 최 중사. 저번 달에 반출된 유류 대장 아직도 아다리가 안 맞는다며? 감사반 뜨기 전에 가라로 채워놔야지 어쩔 거야. 미치겠습니다, 대위님. 기름통이 통째로 증발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까놓고 말해서 윗분들 기름값 잔치에 왜 우리만 총대를 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윤은 근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척하며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뇌리에 각인시켰다. 단순한 장부 조작을 넘어 대규모 유류 빼돌리기가 지휘관의 묵인 아래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붉은 노을이 연병장을 물들일 즈음 박지윤은 부대 가장자리에 위치한 중장비 폐기장으로 발을 옮겼다.
녹슨 철조망 너머로는 도태된 전차와 두돈반 트럭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매의 눈은 그 속에서 기묘한 이질감을 포착해냈다. 폐기 대기 중인 트럭들의 엔진룸이 텅 비어 있거나 고가의 핵심 부품들만 누군가 정교하게 떼어간 흔적이 선명했다. 박지윤은 철조망 틈새로 렌즈를 밀어 넣어 그 범죄의 현장을 연달아 촬영했다. 문득 707특임단 시절 정막이 흐르는 적의 후방 진지에 침투해 비밀기지 좌표를 따내던 피 말리는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심장 박동마저 억누르며 작전을 수행하던 그때의 본능이 지금 그녀의 핏줄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국가의 안위를 좀먹고 국민의 혈세를 탐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인민군복을 입었든 아군의 전투복을 입었든 모두 처단해야 할 적이었다.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리자 박지우는 조용히 몸을 숨겨 보급창 본관 건물로 스며들었다. 내일 해가 뜨면 그녀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이 썩은 환부들을 도려낼 터였다. 오늘 단 하루 동안 그녀의 렌즈에 담긴 비리의 흔적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곰팡이 핀 생존 장비들, 유령처럼 조작된 물류 대장, 그리고 젊은 장병들의 눈빛에 깃든 병적인 공포와 체념. 이 모든 파편들은 부대 전체가 거대한 부패의 두 배 빠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박지윤은 인적이 끊긴 2층 빈 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창가에 서서 그녀는 품속에 암호화된 USB와 수첩을 꺼내 들고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정황들을 기록했다. 유리창 너머로는 추운 밤바람을 맞으며 외곽 경계를 서고 있는 병사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저들의 피땀을 팔아먹으며 배를 불리는 지휘관의 행태는 국가 반역죄나 다름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박지윤은 단호한 손길로 수첩을 다듬며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댔다. 이제 곧 두꺼운 기만과 위선의 장막이 찢겨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철퇴 앞에서는 제 아무리 무궁화를 단 대령이든 별을 단 장군이든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폭풍 전야의 묵직한 고요함이 회의실을 감쌌다. 한편 이 거대한 비리 왕국의 정점에는 제1보급창장 최영호 대령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가 창장으로 부임한 지난 3년 동안 이 보급기지는 오로지 그만을 위해 돌아가는 사유지로 전락했다. 권력에 취한 그의 목소리는 법이자 곧 진리였으며 부하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제왕적 통치자로서 군림했다. 본관 최고층 3층에 자리한 최영호의 화려한 집무실은 부대 전체를 발 아래 두는 전망을 자랑했다. 그의 번듯한 참나무 책상 위에는 청렴함을 과시하듯 업무 보고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나 진짜 썩은 내 진동하는 비밀은 이중 다이얼로 굳게 닫힌 벽면 금고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 금고 안에는 외부 군납업체들과 결탁한 이면 계약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된 비자금 통장, 신형 군수품을 빼돌려 밀매한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영호는 정기적으로 군납업체 대표들과 골프 회동을 가지며 합법을 가장한 검은 거래를 이어갔다. 특히 강산기업이 납품하는 첨단 기재의 수입 단가를 2배 이상 뻥튀기 한 뒤 그 막대한 차익을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로 꼬박꼬박 송금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영호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다. 처음에는 스위스 계좌로 빼돌리는 리베이트에 만족하는 듯 했으나 이내 부대 내부의 예산으로까지 마술을 뻗쳤다. 낡은 막사 보수 공사를 핑계로 서류를 조작해 유령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착복했고 동절기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난방용 유류를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헐값에 밀매하기까지 했다. 장비 교체 예산은 삭감당하기 일쑤였으며 그로 인해 전차와 수송 차량들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방치되었다. 그렇게 긁어모은 검은 돈은 10억 원을 가볍게 넘겼고 그는 그 돈으로 해운대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차명으로 사들이고 아내에게는 한정판 수입 럭셔리카를 안겨주었다. 겉으로는 철저히 청렴한 대령의 가면을 쓴 채 뒤로는 부대의 피와 살을 파먹으며 자산을 은닉하는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거대한 부패를 일상처럼 저지르면서도 그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철권 통치와 두터운 비호 세력 덕분이었다.
최영호는 자신의 비리에 접근하려는 자들을 짐승처럼 짓밟았다. 부대 내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의 헛기침 한 번에도 사색이 되어 눈치를 살피기 바빴다. 8개월 전 유류 재고량의 심각한 오차를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하려던 강직한 중위가 있었다. 최영호는 즉각 그를 하극상과 직무태만으로 몰아붙여 영창에 보냈고 결국 불명예 전역하게 만들었다. 그 사건 이후 부대 내에서 그의 말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 되었다. 또한 그의 뒤에는 육사 53기 동기들로 구성된 막강한 인맥이 버티고 있었다. 군수사령부의 요직은 물론 국방부 핵심 부서까지 포진한 선후배들은 그의 뒤를 봐주는 견고한 방패였다. 정기 감찰이 예정되면 그는 미리 귀띔을 받아 이중 장부를 완벽하게 맞추고 비리 증거물들은 인근 야산의 비밀 창고로 신속하게 빼돌렸다. 감찰관들이 부대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이미 모든 시나리오는 완성되어 있었다. 형식적인 서류 점검이 끝나면 그는 감찰관들을 최고급 요정으로 초대해 화려한 접대를 베풀었고 떠나는 그들의 트렁크에는 항상 고가의 지역 특산품과 두툼한 현금 봉투가 실렸다. 동업자 의식으로 똘똘 뭉친 군부의 카르텔 속에서 최영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아침 조회 시간마다 단상에 올라 이 부대의 주인이자 법은 바로 나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진급은 보장하지만 등 뒤에서 딴주머니를 차거나 불온한 생각을 품는 놈은 군복을 벗겨버리겠다며 섬뜩한 경고를 날리곤 했다. 부하들은 체념한 채 침묵할 뿐이었다. 그날 오전에도 최영호는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업무 보고서를 결제하는 대신 태블릿 PC로 새롭게 매입할 수도권의 부동산 매물들을 검색하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스위스 계좌로 들어온 막대한 비자금을 세탁할 완벽한 투자처를 찾은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본청 2층에 새롭게 단장한 장교 전용 휴게실로 향했다. 최근 부대 예산을 전용해 최고급 안마의자를 설치해 두었는데 식후에 그곳에서 낮잠을 즐기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였다. 복도를 거들먹거리며 걸어가는 그를 향해 간부들이 일제히 벽에 붙어 깎듯이 경례했지만 그는 손가락만 까딱거리며 아나무인으로 지나쳤다. 그러나 휴게실 문을 벌컥 열어젖힌 순간 그의 시야에 극도로 거슬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박지윤이 창가 쪽 안마의자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야전 상의에는 그 흔한 계급장 하나 붙어 있지 않았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수척해 보였다. 최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교들만 출입하는 이 신성한 공간에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여성이 무단으로 들어와 있다니 납득할 수 없었다. 평소에 권위의식이 발동한 그는 턱을 치켜들고 성큼성큼 다가가며 호통을 쳤다. 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있어? 박지윤은 책을 덮고 천천히 시선을 올려 그를 응시했다. 무미건조하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나지막이 물었다. 무슨 용무이신지요? 용무? 최영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부대 최고의 권력자인 대령에게 군복을 주워 입은 정체불명의 여자가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며 당돌하게 되묻는 꼴이라니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내가 너한테 용무를 보고해야 하냐? 여기는 간부 전용 구역이야. 너 소속이 어디고 계급이 뭐야? 임수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들고 있던 책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최영호를 직시한 채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휴게실 밖에서 웅성거리던 간부들이 흠칫 놀라며 안을 엿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대령의 진노를 말리려 들지 않았다. 이때 송지훈이 더욱 살기등등한 얼굴로 윽박질렀다. 제자리? 여기가 내년 안방인 줄 알아?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굴러들어와서 장교들의 공간을 더럽히고 지랄이야. 그의 입에서는 성별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지윤은 입가에 희미한 냉소를 띄었을 뿐 변함없이 그를 주시했다. 그녀의 그 흔들림 없는 태도가 최영호의 이성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격분한 최영호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거칠게 후려쳤다. 컵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며 시커먼 커피가 박지윤의 전투화와 바짓단을 처참하게 적셨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으나 최영호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박지윤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더러워진 옷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그녀는 야전상의 안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내 꺼내든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 별 2개가 아로 새겨진 육군 소장의 계급장이었다. 휴게실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변한 듯했다. 박지윤은 일말의 동요도 없이 자신의 어깨에 소장 계급장을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얼어붙은 최영호의 두 눈을 꿰뚫을 듯 응시하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묵직한 음성으로 선언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박지윤이다. 순간 최영호의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쩍 벌어진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만 셀 뿐 어떤 단어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기웃거리던 장교들도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소장. 그것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육군본부 감찰실장. 최영호가 끔찍하게 피하고 싶었던 저승사자가 바로 코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방금 전까지 쌍욕을 퍼부으며 짐승 취급했던 그 여성이 감찰실장이라니. 최영호의 무릎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벼락을 맞은 듯 하얗게 타버렸다. 감찰실장은 육군 참모총장의 특명을 받아 전군의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군의 심판관이었다. 최영호는 뒤늦게 엉거주춤 차렷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몸뚱이는 말을 듣지 않았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박지윤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분노나 감정적 동요 따위는 전혀 없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만이 번득이고 있었기에 더욱 소름이 끼쳤다. 박지윤은 커피 얼룩이 진 자신의 전투화를 힐끗 본 뒤 다시 시선을 올려 최영호를 향해 입을 열었다. 최영호 대령, 이제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았을 테니 아까 하던 호통을 계속해 보실까. 목이 꽉 맨 최영호는 찰청거리며 간신히 애처로운 변명을 쥐어짜냈다. 소장님, 제가 눈이 멀어 정말 몰라 뵈었습니다. 계급장을 안 달고 계셔서 외부인인 줄 알고. 민간인이면 군복 입은 자가 마음대로 짓밟고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뜻인가? 박지윤의 날카로운 일갈에 최영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군인으로서의 기본 명분조차 무너뜨린 자신의 행동에 할 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발 선처를. 박지윤은 그의 비굴한 사과를 무시한 채 고개를 돌려 주위의 장교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여기 있는 전원 똑똑히 들으라. 제1보급 창장 박대령이 민간인으로 오인한 사람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명백히 보았을 것이다. 전원 관등 성명을 대고 방금 벌어진 폭언 및 폭행 상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진술서로 작성해 오늘 18시까지 내 책상에 올려놓도록. 알겠습니다. 장교들의 우렁찬 대답이 휴게실을 울렸다. 별 2개의 위험 앞에 썩어빠진 대령의 권위는 이미 휴지 조각이었다. 박지윤은 다시 최영호에게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박대령, 당신은 지금 즉시 집무실로 돌아가 모든 지휘권을 내려놓고 대기하라. 당신의 군사재판 회부 및 직위해제 절차는 내일 아침 정식으로 통보될 것이다. 소장님, 한 번만. 명령을 하달받았으면 즉각 복종하라. 박지윤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최영호는 무너져 내릴 듯한 걸음으로 억지 경례를 붙이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아나무인이던 제왕의 등짝은 패잔병 그 자체였다. 문이 닫히자 박지윤은 아직 굳어있는 장교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자, 이제부터 진짜 본론을 시작하지. 여러분이 이 썩어 빠진 부대에서 묵인해온 비리들을 하나하나 내게 털어놓을 시간이다. 부당한 지시, 불법적인 착취,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들 말이다.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겠지. 보복이 두려웠을 테니까. 장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숙였다. 박지윤의 날카로운 지적이 그들의 폐부를 찔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영호가 저지른 끔찍한 비행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고발하는 순간 파면당할 것이 두려워 비겁한 침묵을 택했다. 임수아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자격으로 이 썩어빠진 부대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전격 감찰을 선포한다. 내 손에는 이미 수십 장의 물증이 쥐어져 있다. 이제부터 자비 없는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얄팍한 거짓말로 범죄자를 비호하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털어놓아라. 그것만이 이 병든 조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지윤의 일갈에는 단순한 권력을 넘어선 묵직한 진정성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실적을 올리려는 흔한 감찰관이 아니라 무너진 군대의 명예를 재건하고 약자들을 구원하려는 투사 같았다. 침묵을 깨고 한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장님, 저희가 내부 고발자가 되어도 정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박지윤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내 직을 걸고 맹세하건대 진실을 고발한 자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 박살을 낼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 감찰실장의 이름으로 너희의 안위를 완벽히 보장하겠다. 그 결연한 선언에 장교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마침내 송지훈이 만들어낸 지독한 억압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이 싹트는 순간이었다. 박지윤의 해산 지시가 떨어지자 장교들은 이전보다 훨씬 각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인 뒤 결연한 표정으로 휴게실을 빠져나갔다. 텅 빈 휴게실에 홀로 남은 임수아는 씁쓸한 시선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낡고 갈라진 연병장 위에서는 두약볕을 맞으며 병사들이 각계전투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멀쩡한 보급품을 빼돌려 배를 불리는 부패한 지휘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국가의 부름에 순응하며 피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이었다. 그 헌신적인 뒷모습을 보며 박지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콧등이 시큰해짐을 느꼈다. 그녀 자신도 과거엔 저 앳된 병사들처럼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군화를 신었던 풋내기 군인이었다. 707 특임대에 갓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그녀의 계급장에 박힌 작대기는 고작 2개였다. 뼈가 부서지는 혹독한 지옥 훈련을 이겨내며 최정예 특수요원으로 거듭났고 사선을 넘나드는 비밀 작전들을 완수해내며 지금의 별을 달았다. 수많은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그녀가 뼈저리게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진짜 압도적인 무력과 강함은 결코 계급장이나 정치질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진정으로 강인한 전사는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약자를 지켜내는 방패가 될 줄 아는 자이며 썩어빠진 상부의 부당한 권력에 목숨을 걸고 맞설 수 있는 결기를 지닌 자였다. 박지윤은 영관급 시절부터 그런 굳건한 신념의 화신이 되기를 자처했고 마침내 감찰실장이라는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녀는 주저없이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보안용 스마트폰을 꺼내 육군본부 감찰실 부실장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가 무섭게 칼 같은 관등 성명이 들려왔다. 나 임수아다. 작전명 청소. 지금 당장 제1보급창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습 감찰을 개시한다. 감찰국 소속 정예 요원들을 전원 현장으로 급파해라. 추가로 사이버 수사대와 무장 헌병대 병력까지 대규모로 동원할 것을 명한다. 놈들이 단 한 장의 서류조차 파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명령 즉시 헬기로 기동하여 40분 이내에 부대 정문을 통제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지윤은 다시 훈련 중인 연병장으로 시선을 던졌다. 본격적인 사냥은 이제 막 막을 올린 참이었다.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일지도 모를 최영호는 썩어 문드러진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저 오만한 대령의 등 뒤에 어떤 거물급 스폰서들이 숨어 조종하고 있는지 비자금의 흐름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임수아는 한치의 양보 없이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모조리 물어뜯을 작정이었다. 그 끝에 육군 수뇌부의 별을 단 장군들과의 피튀기는 전면전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녀의 사전에 후퇴란 존재하지 않았다. 집무실로 비틀거리며 도망쳐온 최영호는
가죽 의자에 쓰러지듯 털썩 주저앉았다. 신경질적으로 물어뜯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굵은 땀방울이 맺힌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다. 모든 상황이 마치 악몽처럼 비현실적이고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불과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만 해도 완벽했다. 제1보급창이라는 이 거대한 물류 기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돌아가는 철옹성 같은 독재 왕국이었고 그 어떤 외부 감사도 자신의 인맥을 뚫지 못할 거라 자만했다. 하지만 박지윤이라는 사신이 등장한 지 단 몇 분 만에 그 견고했던 철탑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최영호는 발작하듯 개인 금고 옆에 서랍을 열어 젖히고 대포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가 누른 번호는 군수사령부 부사령관이자 자신의 직속 스폰서인 고위 장성의 직통 번호였다. 그라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망을 늦출 방도를 마련해 줄 것이라 맹신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고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선배님, 저 영호입니다. 오, 영호.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선배님, 다 끝났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이 우리 부대 안에 몰래 위장 잠입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인다고 선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부사령관의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설마 그 감찰실장이 박지윤 소장을 말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젠장. 영호야, 이 통화는 없었던 거다. 그 독종이 칼을 빼들었다면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놨다는 뜻이야. 나도 손쓸 방법이 없다. 박지윤 소장은 참모총장이 직접 보검을 하사한 육본의 미친 개야. 나 같은 투스타가 함부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체급이 아니란 말이다. 내일은 네가 알아서 수습해. 선배님, 이러시기가 어딨습니까? 제가 선배님께 바친 돈이 얼만데 입 조심해. 네가 선을 넘어서 탐욕을 부리다가 걸린 걸 왜 나한테 똥물을 튀기려 들어? 꼬리 밟히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했을 텐데. 이제 와서 같이 죽자는 거냐?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네가 뿌린 씨앗이니 네가 독박을 써야지. 뚜. 매정하게 끊어진 신호음이 방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최영호는 초점 잃은 눈동자로 액정이 꺼진 휴대전화를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억대의 뇌물로 쌓아 올렸던 든든한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로 변해 순식간에 불타버렸다. 모두가 살기 위해 그를 버렸다.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다. 최영호는 눈앞으로 거대한 어둠이 덮쳐오는 것을 느끼며 차가운 책상 위로 머리를 쳐박고 짐승 같은 절망의 신음을 토해냈다. 정확히 1시간 뒤 육군본부 직할의 특수감찰팀 20여 명이 2대의 블랙호크 헬기에 나눠 타고 제1보급창 연병장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그들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박지윤 소장의 일사불란한 지휘에 맞춰 부대 출입구를 전면 차단하는 등 즉각적인 봉쇄 작전에 돌입했다. 모든 위병소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고 주요 지휘관들의 집무실과 핵심 물자 창고에 폴리스 라인이 쳐지며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성역 없는 군사 감찰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육본 직할 감찰 요원들은 마치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각자 배당된 수색 구역으로 흩어져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 문서고와 무기고는 물론 배차 기록이 남은 차량과 지휘관들의 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까지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부대 전체가 무거운 공포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헌병들의 등장과 헬기 소음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군 생활 중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대급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박지윤은 즉시 부대 본청 중앙에 지휘소를 차리고 감찰팀 부실장 박동훈 대령을 은밀히 호출했다. 박 대령은 50대 중반을 넘긴 백전노장의 감찰관으로 임수아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브레인이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굵직한 방산 비리 스캔들을 파헤쳐온 이력을 지녔으며 교묘하게 조작된 회계 장부의 맹점을 찌르고 암호화된 전산망의 허점을 분석하는 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였다. 박 대령님, 최영호 대령의 본청 집무실과
내무반 개인 사물함을 1순위 타깃으로 삼아 수색을 진행하십시오. 특히 이중 장부가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은 USB나 외장 하드, 그리고 차명 거래 정황이 담긴 금융 기록을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쓸어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시를 하달받은 박동훈 대령은 정보 장교 4명을 대동하고 최영호의 집무실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 시각 최영호는 이미 완전 무장한 헌병들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부대 구석의 빈 독방에 철저히 격리 수용된 상태였다. 미란다 원칙에 따라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권을 고지받으며 넋을 잃고 있었지만 아직 직접적인 대면 신문은 시작되지 않은 참이었다. 박지윤의 철칙은 확고했다. 교활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듣기 전에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물증의 산을 먼저 구축해 놈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릴 속셈이었다. 감찰팀이 지문 감식과 함께 집무실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갔을 때 최영호의 크고 화려한 원목 책상 위는 먼지 하나 없이 기괴할 정도로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평범한 정돈 상태라 여겼겠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박동훈 대령의 예리한 직감은 요동쳤다. 이토록 자기적으로 깨끗한 상태는 10중 8구 감사가 들이닥치기 직전 미친 듯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반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팀원들에게 손짓하며 지시를 내렸다. 속지 마라. 책상 서랍부터 바닥 카펫 밑까지 샅샅이 뒤집어 엎어.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분해해서 당장 포렌식 랩으로 넘기고 사이버 요원들을 투입해 최근 일주일치 휴지통 기록과 영구 삭제된 찌꺼기 파일까지 모조리 복원해내. 억지로 잠긴 서랍들을 뜯어내자 온갖 결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일일 업무 보고서처럼 보였으나 박 대령의 매의 눈은 대형 창고 물자 반출입 대장의 수상한 단면을 잡아냈다. 특정 기간의 기록이 적힌 페이지들이 예리한 칼날로 도려낸 듯 고의로 찢겨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수상한 흔적을 추적하며 계속해서 집무실 구석구석을 수색하던 중 벽면을 장식한 대형 책장 뒤쪽에서 교묘하게 위장된 비밀 공간과 이중 다이얼 자물쇠가 걸린 강철 금고가 발견되었다. 산소 용접기로 금고를 부숴버려 헌병들이 특수 절단기를 동원해 요란한 불꽃을 튀기며 육중한 금고문을 파괴하자 그 안에서 다발로 묶인 차명 통장 10댓개와 고도로 암호화된 마이크로 SD 카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압수한 통장들은 전부 최영호의 장모와 처제 등 친인척 명의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군인의 박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형적인 자금 흐름이 찍혀 있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의 거액 현금이 야심한 시각에 불규칙적으로 쪼개져 입금된 전형적인 돈 세탁의 흔적이었다. 박 대령은 쾌재를 부르며 이것들을 1호 증거물로 봉인했다. 이어 압수한 SD카드를 전용 리더기에 꽂자 수많은 더미 파일들 사이로 숨겨진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폴더명은 VIP 리스트. 박 대령이 해킹 툴을 이용해 보안을 풀고 엑셀 파일을 열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파일에는 국내 유수의 방위산업체 10여 곳의 이름과 접대 날짜, 그리고 로비 자금 액수가 1원 단위까지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부정의 여지가 없는 완벽하고도 거대한 비자금 장부 그 자체였다. 박 대령은 들뜬 목소리로 무전기를 들어 박지윤에게 보고했다. 실장님, 놈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습니다. 방산 비리 커넥션이 적힌 뒷돈 거래의 핵심 장부입니다. 훌륭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금고 안에 남은 문서 한 장까지 모두 쓸어 담아 압수수색을 속행하십시오. 숨 돌릴 틈도 없이 박지윤은 칼끝을 다음 표적인 대규모 군수 물자 창고로 돌렸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창고 담당 수색팀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서류상에 기록된 재고량과 실제 보관된 물품의 숫자가 턱없이 어긋나 있었으며 특히 1급 기밀로 분류되는 신형 야간 투시경 수백 개와 최신 전술 통신 장비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창고 관리를 전담하던 중사 한 명을 취조실로 끌고 와 강도 높게 추궁하자 그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충격적인 진실을 토해냈다. 최영호 창장님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야밤을 틈타
장비들을 위장 트럭에 실어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겉으로는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러 외주를 맡긴다고 서류를 꾸몄지만 실상은 암시장을 통해 블랙마켓 브로커와 민간업체에 팔아넘긴 겁니다. 도대체 이런 미친 짓거리를 언제부터 저질러 온 거냐? 최소 2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구형 탄약통 같은 잡동산이었는데 윗선에 제지가 없자 최근엔 핵심 전술 장비까지 손을 대며 스케일을 키웠습니다. 박지윤은 이 참담한 진술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녹화 장비에 담았다. 최첨단 군용 장비를 외부로 빼돌려 현금화하는 행위는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적국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타를 입히는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군사 기밀 유출 범죄였다. 그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대 내 모든 출입 기록과 CCTV를 초단위로 복원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늦은 밤, 임수아는 임시지휘통제실에서 감찰 요원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현재까지 확보된 진술과 물증만으로도 최영호의 목을 매달 죄목은 차고 넘쳤다. 천문학적인 뇌물수수, 국가 예산 착취, 군수품 밀매, 그리고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한 병사들에 대한 끔찍한 가혹행위까지. 그러나 임수아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고작 일개 대령의 개인적인 비리치고는 이 흑막의 규모가 너무 비대했다. 왜 이렇게까지 상부의 비호를 받으며 감찰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 배후에 더 거대한 포식자가 숨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지윤은 아까 박 대령이 확보했던 SD카드 안에 수상한 압축 파일 하나에 주목했다. 폴더의 이름은 프로젝트 K, 엑소더스. 마우스로 클릭하자 군사 등급의 강력한 암호화 벽이 가로막았다. 그녀는 즉각 감찰실 소속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팀에 긴급 해독 명령을 내렸다. 피 말리는 2시간이 흐른 뒤 모니터에 해독 완료 알림과 함께 파일이 전송되었다. 보안팀의 메시지 창에는 실장님,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닙니다라는 다급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지윤이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여는 순간 그녀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다름 아닌 차세대 K, 전차의 능동 방호 시스템 및 복합 장갑의 핵심 설계 도면이었다. 수많은 국방과학자들이 10년에 걸쳐 피땀으로 완성해낸 대한민국 국군의 최첨단 기밀 데이터였다. 일개 보급 창장의 뒷돈 거래 메모리에 국방과학연구소의 1급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박지윤은 입술을 깨물며 도면과 함께 묶여있던 숨겨진 이메일 송수신 로그를 샅샅이 파헤쳤다. 발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수신자의 IP 주소와 이메일 도메인은 놀랍게도 적성국과 긴밀히 거래하는 해외의 악명 높은 거대 무기 중개상의 본사 서버였다. 단순 비리를 넘어선 초대형 방산 스파이 사건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초대형 방산 스파이 사건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직후 박지윤은 즉시 비상 보안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최영호는 단순한 군수품 비리범이 아니었어. 국가의 심장을 적국에 팔아넘기려 한 반역자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분노를 억누르며 곧바로 기무사령부 정보처장에게 직통 보안 전화를 걸었다. 권유진 소장입니다. 제1보급 창장 최영호가 차세대 K 전차 핵심 기술을 해외 적성국과 내통하는 무기 브로커에게 넘기려 한 정황과 1급 기밀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즉각적인 블랙옵스 합동 수사망 전개가 필요합니다. 연락을 마친 뒤 박지윤은 모니터의 송수신 로그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일개 보급 창장인 송지훈 같은 자가 단독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빼돌릴 수는 없었다. 필시 군 내부 깊숙한 곳에 최고위급 조력자가 존재해야만 성립되는 범죄였다. 암호화된 메일의 수신자 참조란에 남겨진 단 하나의 이니셜. 박 중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대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중장. 박지윤은 감찰실의 특수 AI 분석기를 돌려 그 이니셜과 일치하는 인물들의 최근 5년간 금융거래 및 출입국 기록을 교차 검증했다. 이내 화면에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한 명의 타깃이 특정되었다. 예비역 중장 최동환.
군수사령부 시절부터 최영호의 직속 상관이었으며 전역 후 다국적 방위산업체의 고문으로 위장 취업해 있는 자였다. 그라면 국방부 보안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사태의 시급성을 직감한 박지윤은 정규 수사라인 대신 과거 707 특수임무단 시절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등을 맞대고 싸웠던 비밀 요원들에게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다. 현재 각계 정보기관에서 암약 중인 그녀의 옛 전우들은 단숨에 응답했다. 박지윤의 지휘 아래 707 출신 요원들은 불과 48시간 만에 최동환의 이중 생활을 완벽히 털어냈다. 그들은 최동환이 마카오의 비밀 카지노 VIP룸에서 해외 방산업체 관계자와 접선하는 현장에 잠입해 거래 대금으로 억 단위의 돈을 스위스 비밀 계좌로 이체받는 내역과 그들의 육성이 담긴 도청 테이프를 통째로 확보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박지윤은 자비 없이 칼을 빼들었다. 검찰과 기무사의 송치함과 동시에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그녀는 특임대와 함께 자택에 숨어있던 정민기를 기습 체포했다. 예비역 중장 출신이라는 그의 지위도 법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배우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접한 최영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줄 마지막 보루가 사라졌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동환으로부터 받은 돈, 기술 유출 계획, 그리고 각종 비리까지 남김없이 쏟아냈다. 밤이 깊도록 조사실을 지키며 최종 보고서를 타이핑하는 임서아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조국이 부여한 군복이 어떻게 탐욕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는지를 목도하는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박지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거대한 권력의 압박과 인맥의 방해 앞에서도 그녀는 오직 군인으로서의 신념 하나만으로 진실을 밝혀냈다. 그것이 바로 707 요원다운 강인한 정신력이었다. 제1보급창 비리 사건은 전군에 충격을 안겼다. 보급창장이 수년간 군수품을 횡령하고 더 나아가 국가기밀을 해외로 유출하려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고 국방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심판이었다. 최영호 대령과 최동환 예비역 중장은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군수품 횡령, 배임, 직권 남용, 폭행 등 10여 가지에 달했다. 특히 차세대 전차 기술 유출 시도는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 범죄로 분류되었다. 군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1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박지윤은 핵심 증인으로 여러 차례 법정에 섰다. 그녀는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했다. 비자금 장부 USB에 담긴 기밀 문서, 해외 방산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707 요원들이 확보한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최영호의 변호인은 그가 최동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가명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영호가 자발적으로 횡령과 부정축제를 일삼았으며 기술 유출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최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쳤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최동환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그는 중장 출신으로 군에서 30년 넘게 복무하며 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런 그가 조국을 배신하고 적성국 방산업체의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변호인은 실제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군사법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최영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군수품 횡령, 배임, 직권 남용,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2년에 처하고 육군 대령 계급을 박탈한다. 피고인 정민기는 국가보안법 위반, 기밀 누설 시도, 뇌물수수 등의 죄로 징역 15년에 처하고 육군 중장 예편 처분을 취소하며 불명예 제대 처분한다.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다. 한때 군의 고위직을 역임했던 인물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순간이었다.
최영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정민기는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과 탐욕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다. 박지윤은 방청석에서 판결을 지켜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나라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법 앞에서는 계급도 인맥도 소용없었다. 진실만이 승리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기강을 바로 세운 역사적인 감찰 사례로 기록되었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군수품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보급창의 장비 반출입 절차를 전산화하고 주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부당한 일을 목격한 장병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제1보급창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 부임한 창장은 투명한 부대 운영을 약속했다. 병사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오랫동안 그들을 억눌렀던 공포와 긴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한 병사는 박지윤에게 편지를 보냈다. 소장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군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윤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이 그녀가 군인으로서 추구해 온 가치였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계급장이 주는 권력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는 것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육군본부는 박지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육군 참모총장은 직접 그녀를 집무실로 불러 치하했다. 권유진 소장.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장의 탁월한 지휘력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 거두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가와 군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소장의 공적을 인정하여 육군 본부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모총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엄숙하게 이어갔다. 권유진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기로 했습니다. 여성 군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장은 이제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군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박지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중장 은색별 3개. 그것은 군단장이나 군사령관급의 보직이었다. 여성으로서 이 계급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깊이 고개 숙여 경례했다.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급 발표가 나자 전군이 들썩였다. 박지윤의 이름은 모르는 장병이 없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전설적인 요원이자 부패와 비리를 척결한 감찰실장. 그리고 이제 여성 최초의 중장. 그녀는 많은 여군 장교들에게 희망과 롤모델이 되었다. 군에서도 능력과 헌신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다. 진급 신고식은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거행되었다. 식장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박지윤은 새로운 중장 계급장을 달고 단상에 올랐다. 은색별 3개가 그녀의 어깨에서 빛났다. 그녀는 참석자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임수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동료들,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707 전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모든 장병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지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만 경계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의 부패와 비리, 부정의와 불법이야말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진짜 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적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군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더 큰 권력과의 충돌을 의미한다 해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중장 계급장을 달고 이 자리에 선 이유이며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입니다. 식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지윤의 연설은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였고 정의를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신고식이 끝난 후 임수아는 홀로 육군 본부 옥상에 올랐다. 계룡대의 넓은 벌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저 멀리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박지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부패한 지휘관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군대 말이다. 그녀는 어깨에 중장 계급장을 만져봤다.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기꺼이 짊어지고 갈 것이었다. 임수아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로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는 철의 장군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부정과 불의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저녁 노을이 계룡대를 물들이고 있었다. 권유진 중장은 경례 자세로 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더 이상 잠행하는 그림자 감찰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당당한 장군의 모습이었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총을 든 외부의 적만이 아니었다. 권력을 사유물처럼 휘두르는 지휘관의 탐욕,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눈을 감아버린 조직의 비겁함이야말로 군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진짜 적이었다. 결국 군인의 진짜 힘은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아니라 어떤 압력과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지키고 약자를 지켜내려는 용기였다.